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당 경제학자 장하준, 친중 발언 같은 장하준 한국 트럼프 비위 맞추기 그만둬야 미국에 매달리면 봉변 당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송윤경, 김윤나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4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 인터뷰, 관세 전쟁으로 신뢰 붕괴, 발 빼는 전략 필요, 국내 정치권 감세 경쟁에도 쓴소리, 감세로 집권해도 5년 뒤 제2 윤석열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 62살이 됐네요. 한갑이 넘었네요 이제. 한국에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내놨다. 미국 싸고 질 좋은 좋은 물건 사놓고 약탈당했다고 주장. 세계가 미국 없는 세상 생각하게 만들어 미국에 매달리면 병변 당할 수도 한독수 대행 나서지 말아야 현대차 선제적 양보하고 아무것도 못 얻어 미국 중국 견제 성공 못할 것. 제가 가로 열고 친중학자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트럼프 틀렸다고 자유무역주의로 돌아갈 건 아니야. 트럼프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으로는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재명 감세 정책 우려 5년 뒤 제2 윤석열 나온다. 경제 성장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 어, 장하준이 낸 책을 저도 좀 읽어봤었어요. 상당히 독특한 내용들을 좀 했는데 뭐 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4일날 인터뷰한 내용을 왜 10일이 지나서 보도해야 했나? 탄핵일에 맞춰 인터뷰라고 제가 거꾸로 의구심을 좀 붙여봅니다. 경향신문 두 기자가 화상 인터뷰를 했네요. 이거에 경향신문이 왜 열흘 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묵혔었느냐, 이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 이유를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공에게 달라붙어야 한다는 전략인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장하준을 악당 경제라고 월가의 현인 탈레브가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의 사촌형 장하성이 있어요. 이게 사촌간인데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1953년 10월 26일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네요.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주 중국대사로 내정되었다. 출생지는 대한민국 광주 강력시. 역시나 교수 복직 후 곧 정년 퇴임을 하고 주 중국대사로 임명되었으나 대중 외교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으며 이후 증권 투자 전문가로 자처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도했지만 경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김동연 부총리와의 갈등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2018년 11월 김동연 부총리와 동시에 교체되었다. 경기 고등학교 동기들 서울대 대부분 갔는데 SKY라고 그러죠. 서울 출신의 경기고등학교의 Y는 뭐더라? SKY. 거기 장관 있는데
고대에 간 것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어, 머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서울대 갔는데 좀 머리가 안 돼가지고 고대 경제학과 누가 따져주냐 이거예요. 고대가 유명한 건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미군 점령군에게 지배를 받았고 라고 저는 표현을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 군정 시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건국되었다. 태생부터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48년 건국은 됐지만 남한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심취해 있는 지식인들이 꽤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반공이 아니고 공산 혁명을 일으키는 그 반란 운동을 많이 했었던 거로 봅니다. 4.3 제주항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죠. 그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여하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히 친중 세력일 수밖에 없다. 미군정은 긴급 입국 시 임시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허가했을 뿐이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휴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는 아직도 반중 대 친중의 대립인 것이다. 6.25때 중공의 친공 인해 전술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한반도는 그때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민들의 시각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프로파간다로 친북인의 종북인의 여론몰이를 하는 게 뼛속까지 중공에게 포섭당한 정치인이 여야에 죄다 깔려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6.25 때 그 미군에 의해서 연합군이라고 그때 얘기했죠. 통일이 됐다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으로 당연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망명정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뭐 할래는진 모르죠. 역사는 글쎄요. 가정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38선 기준에서 휴전선으로 다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 전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양다리를 표현하는 경중안미라고 얘기하는 양다리론자들이 있죠. 무슨 색깔인가? 이재명이 같은 애가 아마 그런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가 한쪽은 블랙이고 한쪽은 화이트인데 요게 양다리론 걸치면은 이제 색깔이 이제 그레이 색깔이 되고 이게 이제 자연의 색깔이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래 이 새끼야. 생계를 위해 DJ를 배워 활동한 이 유성호라고 대머리 깎고서 어, 스님복 입고 이런 것도 DJ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대만에서도 공연을 했고 뭐 미군 애도 가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절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처 핸섬이라는 그런 거로 해서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새끼야. 장하준한테 하고 싶은 말이네요. 대권 출사표 한동훈 적대적 공생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다. 이상준 더 에포크 타임즈에서 4월 10일 날 한 걸 가져왔습니다. 4월 10일 날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게 대통령 후보로 그 경선을 해서 될까 그게 걱정이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답은 자유민주주의라며 자유와 평등의 길을 택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해방 후 북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어느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의 현실이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장에서 기득권 정치의 종말도 강조했다. 한동훈은 그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다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이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아무래도 김대중 대 김영삼 때부터 이루어진 정치 구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국제 정치학자는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사실상 과거의 보수 세력은 사실상 어, 전두환 때 끝난 거다. 김영삼이가 전부 다 군부 세력을 전부 다 하나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전부 다 제거를 했죠. 자주 국방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을 다 죽였습니다. 뭐 진짜 죽인 게 아니고 다 죽이기 해가지고 쫓겨냈었죠.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하며 먼저 수명이 다한 87 체제부터 바꾸겠다. 대통령의 권력남용 가능성뿐 아니라 민주당 같은 다수의 행포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 중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드린다. 양원제는 제가 좀 먼저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대신 지방자치를 없애자.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는 돈이 좀 양원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없애자 그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며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너무 탄핵을 남불한 것도 그것이 사실은 탄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가 아니고 이제 에포크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네요. 한동훈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에도 막을 것 박자경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4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독수 출마 촉구 성명서는 해당 당을 해치는 행위다. 패배주의 넘어 기득권 연명 꾀하는 것. 지금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런 애들이 자기가 직접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은근히 한덕수 대통령 되면은 허수아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이하고 짜웅거려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오 경선 불참마엔 안타까워. 유시민이 근데 유 누구죠? 다시 나오겠다고 했다며요. 오세훈 경선 불출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세훈이는 대통령감 같지는 않다. 우리 선배 아들이긴 하지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비상계엄을 막을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대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하셔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할 때 국민의힘 애들이 다 들어가 놓고 무슨 개똥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슴 아프더라도 불법계엄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막지 안 맞겠나. 저는 지금 돌아가도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가 잘못한 거는 파야 되지 않냐.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12일 날 가덕도 신공항 착공 부지를 방문해서 이제 뭐 발언하는 모습인데 반중 정책 하나만 보고 한동훈 지지할 것임을 공식화합니다. 저 스카이오 홀딩스는 2017년 6월 11일 골드렛 탄생 70주년 타계 육주기 슈라겐하임의 회고 엘리야후 모세 골드렛 1947년 3월 31일 날 태어나서 2011년 6월 11일 날
돌아갔습니다.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아깝네요. 제가 그 배운 제약이론 경영의 그 창시자죠. 진정으로 독창적인 천재를 추억하며, 자, 뭐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고, 엘리는 분명히 가까이 하기 쉬웠고 스스럼 없이 대화했다. 어쨌든 천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슈라겐하임도 거의 천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번역해 주신 분의 그거를 가지고 읽으면, 국내에는 번역된 책이 없지만은 너무나 그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래머니까 그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또 좀 틀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골드렛의 더골이 많이 유행이 됐었어요. 저도 더골 책을 읽고서 제약이론에 빠졌죠. 한 20년이 다 돼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더골 더골이 어떻게 좋으냐고 물었다, 자기한테. 자기는 그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TV PD였다. 슈라겐 하임이. 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TV PD도 했다. 그런 사람이 전산 프로그래밍을 한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 소시 쪽에 코딩 뭐 이런 것도 좀 해본 적이 있고, 그 8비트 그 애플 컴퓨터가 있을 때 베이직 언어로 판매일보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진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논리를 좋아하지만 책에서 임원들을 바보라고 묘사했다고 보는데 그건 공정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가 채용이 됐다. 골드렛한테. 어쨌든 4년 후 어느 그 경영자 회의에 들어갔는데, 경영자는 회사 방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기에 어디에나 있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 경영자를 직선적으로 공격해가지고는, 왜 그러냐? 직선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니까.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실제의 관리자들은 바보 무리가 아니라고 내게 말했던 거 기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대하지 않아야 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들을 존중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자기 자신을 억눌렀다. 공격하지 않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골드렉도 성격이 좀 뭐 거시기 네타냐후 정도 돼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막말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익히는 게, 동영상 같은 거 좀 보면은 기본적인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은, 자, 자기는 그런 힘이 없는데 골드렛은 기본적인 자세를, 경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트럼프가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트럼프도 그래서 스루프 사고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기존의 논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논리의 작은 실수도 그에게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의 비판을 받아들여 내 역량을 높이도록 배려해 주었다. 참, 그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골드렛은 난수 사용에 대해 몇 가지 물었다. 그리고서는 일어섰다. 그랬더니 자기가 프로그램했는데, 시뮬레이터가 작동하는 게 제대로 됐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내가 당신을 믿는데 당신이 작동한다고 하면 그건 작동합니다. 이 말은 나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이 정도는 돼야 같이 뭔가 정치를 해먹든 동업을 해먹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대한 이 사람의 통찰과 지식을 계속 확산시켜 갈 것을 약속하자. 제가 뭐 그
직접적인 문화생은 아니지만 번역을 통해 가지고 또 국내 선구자들의 그 번역문 출판은 안 됐어도 그런 걸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그 이 골드렛의 제약이론 메시지 아니 에세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손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석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은퇴 후의 콘텐츠로 제가 소일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슬프 관점, 저는 뭐 제약이론 전체에 의한 경영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공학도 출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루풋 회계로 생각하는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하는 거를 사명으로 알고 저한테 좀 또 그 배워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스루풋 실전 회계를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은퇴 후에 별도 그 못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습니다만은 차관 저는 좀 그렇죠. 그 스루프트 회계로 원가 회계를 공격하니까 기존의 경영자를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제가 뭐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격도 그거 얘기할 것 같아. 그 지금 당신네들은 원가세계에 쇠뇌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원가세계가 잘못된 거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방송인 그 기업 분석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난수 뭐 이런 거 저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준인데 제 그 수학 수준은 아니 산수라고 해야죠. 더 그 가감승제는 수학은 저는 젬병입니다. 랜덤 넘버라고 해서 찾아놓은 거예요. 저도 좀 난수를 사용한 그 랜덤 그 컴퓨터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랜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난수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익혀 놓으려고 어, 좀 뽑아 없는 겁니다. 위키백과하고 나무위키에서 확률론 자체가 난수가 특정 값으로 수렴할 경우를 계산하다가 발전한 학문이니까 정확하게는 도박이 원조이지만 그렇군요. 난수라는 게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거가 확률론이 나왔다. 우리가 결정론적 사고방식이 있고 확률론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거기에 난수가 관여가 된다니까 무작위 랜덤 무작위로 고르는 거죠. 자, 어렵네요. 어렵지만은 저는 그거를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네이션 티포택 타리프 브리킹 뉴스 폭스 China youth job list rate rise to 어, 16, 16.9% 영어로 오래간만에 읽어보려니까 힘내. In February 그 February 1월달? 2월달? 아 그것도 잊어버렸네. 어쨌든 지금 청년 실업률이 16.9%다. 그리고 중국의 유령 도시들이 계속 그 있다. China can't spend its out of trouble. 중국은 그 문제들을 그 풀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근본 원인 시작이 일자녀 정책이었던 것도 있고
중국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 관세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내재된 문제들이 엄청 많다.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 등등 이런 것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속보 뉴스를 봤습니다. 주한미해군 사령관 HG 중공업 방문의 MRO 역량 평가. 제가 옆에다가 프렌드 쇼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이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옛날 한진중공업이죠. MRO 능력이 되는지 견학을 갔다. 그리고 그 주한미 해군 사령관의 이름이 코프로스키 사령관, 저기 그 러시아계 이런 이름이 보니까 러시아계 출신인 모양이군요. 그래도 한진중공업이 첫 함정 방위산업업체라고 소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산에 조선소가 있죠. 잘 나갔었는데 필리핀의 그 수빅에도 있었는데 그 한진이 부도가 나면서 이래저래 뭐 안 좋을 때 그 수빅만 그 조선소는 그 필리핀이 이 필리핀 은행 국영은행이 인수를 해서 주인이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중공업이 거기를 임차를 해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내 뉴스에는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리시오링을 하는데 미국으로 전부 다 들여가야 되는데 이게 조선이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 프렌드 쇼어링 해야지. 아니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하더라도 아우 프렌드 브라더 그죠? 브라더 브라더가 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괜찮지. 이 얘기 아니냐 이거요. 말은 만들어내면 되니까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선업은 프렌드 쇼어링. 일본하고도 할래는지는 모르겠어요. 할 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으로 미국하고 맞짱뜬 나라였는데 그만큼 강대국이었는데 완전히 강대국은 죽이니까 지금 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붙으면은 미국한테 일본이 눈치 보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이 전쟁을 끝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축의 일본인 89만 명 감소 역대 최대인 2024년 10월 교토 방송에서 냈습니다. 총무성이 14일 날 발표했는데 일본 인구가 작년도 10월 1일 현재 1억 2,029만 6천 명이랍니다. 전년 동월 대비 89만 8천 명. 이게 이제 많이 주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외국인 포함해서는 1억 2,380만 2천 명이랍니다. 55만 명이 줄어들었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자, 외국인이 줄어든 것은 적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외국인은 더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14년 연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 도도 부현별 증가한 것은 도쿄하고 사이타만 뿐이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 그 일본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게 똑같이 뒤따라간다는 거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0세에서 14세까지 34만 3천 명 감소했다.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11.2%밖에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가능 세대 15세에서 64세, 65세를 정년으로 봤을 때 비율이 그래도 59.6%니까 60%니까 그래도 꽤 많네요.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은 29.3%로 과거 최대가 됐다. 고, 고령화가 최고령화가 일본이 먼저인데 우리가 바로 뒤따라가서 넘어버렸다고 그랬죠. 아니 곧 그렇게 된다는 건데 제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늙은이들이 빨리 저기 저 하늘나라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참 그게 자연이라는 게 수명 연장들을 시켜줘 가지고 죄송하긴 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구의 자정 기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인구 감소는 이제 노말이다. 이걸 정상으로 보고 삶의 방식들을 재구성해야 된다. 미래 인구는 도시 국가화가 될 것이며 지방은 자연히 점령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한국 대 일본 대 중공의 비교가 아닌 서울 대 도쿄 대 베이징의 경쟁력 관계가 될 것이다. 오사카 엑스포는 적자로 끝날 것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떨어진 것이 천만 다행이다. 최근 뉴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 윤석열의 한미일 안전보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대만 시프트에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여기에 시프트라는 개념이 뭔가 이게 단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전략을 써는 책이 내는 건지 요걸 여기서 쓰는 용어를 제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카타 야스요라고 니폰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자관 이 한미일이 잘 됐던 것은 그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때 아주 그 잘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물갈이가 됐다 이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포스트 윤 신임 대통령 아래에서 한미일 안보의 틀은 어떻게 변형될 것이냐. 자,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었고, 일본은 수상이 바뀌었고, 기시다였는데, 윤 대통령이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바뀔 거고, 그래서 이 삼국 외상들이 브뤼셀 나토 회의에 할 때 만나가지고 그때 이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된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어, 4월 3일, 4월 3일이네. 그 얼마 안 됐네요. 또 만났나?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뭐 잘해보자 그런 얘기겠죠. 한일 협력 선택 아닌 필수 불가결하다. 일본도 이제는 한국하고는 좀 협력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그 외무상이 임명이 되고서 제일 먼저 그 한국을 찾아왔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떠래도 일본은 그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라고 한일 관계가 잘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이.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의 우정과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왜 뜬금없이 외상이 되자마자 한국을 찾아와가지고 했는지. 높은 곳에 이른 미일한. 일본에서 쓰더라도 미국을 먼저 얘기해주는 그렇게 벌써 저자세를 보이잖아요, 일본은. 그 대신 자기네 거 먼저 쓰고 한국을 쓰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무조건 한미일이죠. 우리나라 것도 쓰죠. 요런 요렇게 쓰는 표현 자체가 일본인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계속돼 1994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관련회에 맞춘 첫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됐다. 이런 얘기고 한일과 한미일 협력 회복에 8월에 캠프 데이비드의 미일 한 정상회담에 이르렀고 대중균형을 의식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 기존에는 북한 문제만 가지고 뜻을 맞췄는데 이제는 뭐냐? 아니다 이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략의 하나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중이 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중시와 대중 대만 시프트의 역량은 2월 7일 워싱턴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미일호인, 미일한, 미일호, 미일호 두 번 나왔네. 미일비, 비는 필리핀인 것 같은데요. 다층적이고 공동보조가 잡힌 협력의 추진을 확인, 미일한의 틀은 유지됐다. 우크라이나나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군의 철군 축소하는 기색은 없고 오히려 태세를 강화하면서 동맹 동지국의 협력과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나토에서 군을 빼가지고 그러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젊은이들이 그러면 돌아가면은 일자리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냐? 동아시아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유사시와 대만 유사시 복합 사태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한 대만 방위가 우선시되고 한반도 그 유사 북한 문제가 격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한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곤혹스럽기는 그 동시에 터진다고 그러면 아니 그 대만 유사가 터진다고 그런다면은 미국은 그럴 거예요. 남한에 있는 미군이 그 대만으로 일부 그 참전을 할지는 몰라도 어 일본에 있는 그 미군들은 다 참전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 보고는 이렇게 될 확률이 있죠. 야, 그 북쪽에 신경 쓰십시오. 한국군은 참전 안 해도 됩니다.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근데 한국군은 미군은 조금 빼갈 테지만 니들은 북한 해. 아마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또 참전하게 되는 한국군이 참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한미일 동맹이니까 동맹이라고 그러면은 참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은 북러 관계가 개선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야 지금 착해 지냈는데 너 우리 북러하고 우리 당신네들도 동맹 아니가 그러니까 그 저기 조용히 있으세요. 푸틴이 또 김정은이한테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일 패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니 패싱해도 좋아요. 직접 그냥 김정은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전에 미러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북한 대화를 할 겁니다. 한국의 선택 중도 시프트는 가능한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도가 뭔지 모르겠어. 전략성 명확성으로 전환해 윤 정부가 이렇게 됐다 이게 미국적으로 피벗 피벗이라는 말이 이럴 때도 쓰는구나. 피벗 테이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피벗이란 게 뭐야? 사다리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잠깐 통계할 때도 피벗 테이블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윤 정권이 되면서 확실히 미국적으로 보여줬죠. 아마 그래서 탄핵이 되는 거 아니냐. 실용주의 노선을 대내외에 내세웠다. 이런 얘기. 이재명이가 색깔을 살짝 살짝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 색깔이 돼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진이 그러잖아요. 그레이 이 새끼야. 다만 대중 정책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애매하다. 이재명이가 상황이 달라진 남북관계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후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대선 투개표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당 보수계 국민의힘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의 고비에 한일 양국이 함께 어려운 안전보장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도 한국의 중도 시프트에 기대해 본다. 이거 중도라는 얘기를 얘네들이 왜 쓰지? 일본에서 아직 한동훈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집권하는 것을 상정하고 한국 보고 중도하라고? 중도야말로 양다리론으로 박쥐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진짜 반중인 한동훈을 견제하는 진짜 친중 세력들이 한동훈을 친중으로 몰아 SNS로 색깔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가 한동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오늘 날짜로 하는데, 한동훈의 내력이고 나발이고 지금까지 보훈고 간첩법 개정하자 뭐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반중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동훈이가 너를 지지하는 이유를 드는 거죠. 뭐 인격이고 나발이고 뭐 집안 사정이 어떻고 아버지 세대가 어땠고 정책만 보고서 결정한다. 정책만 보고서. 그런데 이재명이는 정책을 수시로 자기가 이롭게 대통령이 된다면은 색깔을 갖다가 이 색깔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친구란 말이죠. 이런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정치라는 게. 또 색깔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우리는 대립관계에 있는 게 하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편인가를 보여줘야 될 시기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미국 대 중국 더하기 국제사회라는 구도를 만들려는 C. 그게 아니라 실질로는 미 더하기 너일한이 될 것이고 중국 대 EU가 될지도. 요건 제가 표현했습니다. 심의즈 같이 있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4월 14일부터 동남아 3개국을 C가 순방한답니다. 이후에도 왕위가 접근해서 25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답니다. 외무장관이 에, 대단히 시진핑급이네요. 왕위가 다국주의 이런 거를 설득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3월에 또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이시바 수상 등을 회담해서 탈트럼프 강요해. 그러면은 이게 아까 장하준이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저기 장하준이가 왕이 똘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시아 운명공동체 촉진 3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의 60개국 이상의 대표자를 모아 중국 공산당 소일 6위인 정설상 부총리가 미국을 염두에 두고 개방적 지역주의 견제를 촉구하며 아시아 각국의 결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중국도 지금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전쟁을 벌인 것 같은 지금 체력은 없다라고도 언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물러나긴 싫고 시진핑 체면이 있지 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반미를 만들려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죠. 고관세는 어디까지나 거래 자료일 뿐 오래가지는 않습니다라고 일본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문제가 아까 여기도 있지만 중국 실업률, 부동산 폭망해가지고 재산들 중국 인민들의 재산이 뭐 좀 안 좋고 등등 이런 거니까 국내 불만을 외국으로 국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외국의 적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정치의 아주 전략인 거죠. 이시바 정권은 밑빠진 독 외교할 수밖에 없다. 단지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그 대책은 급선무다. 전 국민 5만엔 급부한다. 이게 이재명 같은 생각을 해요. 한국민 15만 원, 25만 원, 5만엔 50만 원인데 딱 반이네. 그런 책상을 하네요. 차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도 그거 했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랬더니 채권 발행하면 또 된다. 이따 이 생각들이 못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뉴스를 하면서 해필이면 왜 캐롤라인 레빗을 그 사진을 올렸나 몰라요. 근데 2025년 그 시펙 그 보수 정치 행동에 와서 어, 참 아직 30살도 안 된 그 젊은 대변인이 말빨 세더라고요. 탁탁 받아치는데 대단한 그래도 뭔가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대변인이라고 그냥 읊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팍팍팍 쳐버리더라고요. 아주 그 최근에 요즘에 그 이제 뉴스의 이 인물입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애 엄마죠. 스물 몇 살 차이 나는 아저씨하고 그 결혼해서 남자가 물론 돈이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9,613억 원, 브레코크 개량 사업 수전 본격화, 유지보수 능력 관건, 양범수 조선비죠. 어쨌든 우리나라 헬기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겉으로는 두 군데가 이제 붙었어요. 대한항공과 저기 한국항공우주 카이. 그런데 여기 컨소시엄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그 미국 콜린스와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주로 전자장비 뭐 이런 거 잘하는 데죠. 카이는 시코로스키, 엘빅과 시스템즈, LB 시스템즈와 하나 시스템이 입찰했다. 하나 시스템도 전자 쪽 장비가 세죠. 시코로스키, 엘비 시스템즈. 그 시코로스키가 원래 만든 회사니까 이번에는 카이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은 솔직히 항공 여객 운송 가지고도 아시아나까지 먹고 독과점 기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대한항공 최근에 분석해서 소개했습니다만 대한항공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항공우주 부분이 좀 불투명하게 보여요.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사업 부분이 별도 자회사로 독립해서 카이와 경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공우주 사업 부분의 그 손익 내용을 어, 좀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단가 같은 거는 다 비밀로 하더라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딴 거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항공 우주 사업 부분을 뭐 또 글쎄 누구한테 매각을 하든지 어쨌든 K방산 매출 16% 증가, 영업이익은 제조업 톱. 박진호 원종환 기자가 한경에서 K공급망 리포트 작년 33개 상장사 매출 43.1조, 국산화율 80%, 자체 공간 구축 해서 우리의 방산 매출액이 쫙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항공기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전문화 대한항공도 독립시켜서 전문화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벚꽃 위에 내린 눈 북극 찬공기 몰고 온 전리저기압 자관 4월 지금 오늘이 5일인데 최근 추워져서 이불을 다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참 그 요즘 날씨가 전리저기압이라는 게 뭐가 한자로 그 뭔가 이렇게 그 끊어지는 그런 건지 자 이렇게 또 이런 사진 또 있습니다. 어, 벚꽃이 폈는데 눈발이 날리는 그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